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한 게 느껴지는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생방송으로 또 두 분의 열띤 토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순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총리 복귀의 가능성,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게 고차 방정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안이 좀 어떤 흐름으로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홍 의원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예,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에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권한 침해가 이루어졌고 임명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8명의 재판관이 심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다시 변론이 재개될 경우 또 좀 이 국가 공백, 리더십 공백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 등등을 감안하면 네. 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임명하겠다라고 좀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정확하게 일정과 프로세스를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기각 인용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것 등등과 맞물려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주일에서 한 2주 네. 사이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지난주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 재판관에서는 빠지고 8인 체제로 선고가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은 지금도 이제 동일한 건가요? 예, 지금 물론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임명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본인이 기피하지 않는 한 그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미 충분하게 8명의 재판관들이 변론을 해왔고, 네. 그 과정을 심리를 해왔고, 이제 와서 다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이 갱신 변호를 요구한다면 추가적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럼 대통령 리더십 공백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8명의 재판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한 총리에게 좀 넘기고 한 총리가 또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런 이제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점쳐지고 있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다른 정치적인 법적인 논란도 많이 있지만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해서 탄핵된 사안을 후임 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결론을 뒤집었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은 두 명을 임명을 함으로써 뒤집었고,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게 한 데 대한. 근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많은 예측이 조만간 한덕수 대행 탄핵 이제 심판이 내려질 거고, 그러면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더 네. 들어오면 본인이 이제 가부간에 결정 내릴 사안인데, 며칠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또 어떻게 보면 대행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보다 상급 대행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분의 권한을 자기가
그 며칠 사이로 먼저 행사한다라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네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내에 평의가 인용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으면은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평의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인용적으로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다. 그러면 거의 100% 그 평의에 참여하는 걸로 봐야 되고 구인 체제로 그러면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평의가 하나로 모아지지 8인 체제에서 하나로 인용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하면은 네. 100%그 평의에 참여할 걸로 보여지고 최상목 대행도 그렇게 그 예측을 하지 않겠는가?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탄핵을 결정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임사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담들 때문에 그 한덕수 대행 그 복귀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 같고, 네. 그게 만약 미뤄진다고 하면 계속 예상과 달리 만약 미뤄진다고 하면은 대통령 탄핵 평의에 뭐 별 이렇게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대 가서야 뭐 임명하든지, 네. 아니면 아예 그 뒤로 넘기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네.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통령 그 탄핵 선고 날짜 이제 그 3월 14일이 좀 유력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됐네요. 예, 뭐 그때 이제 3월 14일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통상적으로 이제 과거 전임 대통령이 그 탄핵 금요일 할 때 예, 금요일 선고가 날, 있었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하고 이제 주말 연휴를 이렇게 했었던 건데, 글쎄 이제 꼭 뭐 금요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번 주까지는 평일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추가적인 그 또 평일을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에 그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유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면 하여간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3월 20일을 넘기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4일에서 뭐 또 17일로 예상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예, 월요일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이제 그 예전에 불거졌었던 감사원이 전 사무총장이 세컨폰으로 선관위가 세컨폰 사용으로 정치인과 이제 통화를 했던 뭐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선관위 감시 방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늘 이제 과방위에서 이제 또 벌어졌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외부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여당은 특별감사관, 야당은 직무감찰은 이제 제외하는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 좀 어떤 시각으로 현재 바라보고 계십니까? 선관위가 결과적으로 이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고, 네. 또 성역화된 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든 행정적인 이유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부패된 그런 이제 실상이 드러났고, 그전에는 그 부정선거 이슈가 큰 이슈가 돼가지고 선관위 이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런 이제 부패 문제까지 드러남으로써 선관위로서는 권위를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이대로 가서는 뭐 선거 관리, 선거 민주주의도 문제지만은 네. 선관위라는 이런 기관의 위상과 기능도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뭐 자꾸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선관위 자체도 이 상황을 빨리 인식을 해야지. 좀 전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그러고 외부 통제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선관위 내부 조직은 뭐 드러난 그 문제니까 사과는 하지만 외부 감시는 통제는 못 받는다라고 했던 정도로 지금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감사원 감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거기다가 국회가 의뢰 입장에 선거 관리를 받는 의뢰 입장을 넘어서 가지고 삼권의 그 입법부로서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면은 네.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뭐 국회가 그 권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선관위가 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빼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입법 발의한 특별감사관 제도인가 예, 그런 걸 하든지 뭘 다른 걸 하든지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네네. 부정선거 의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를 고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선관위의 부정비리 또는 그 선거 관리의 약간 부실함 이거하고는 부정선거가 다른 얘기죠. 특히 이제 선거 관리가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부정선거는 좀 다른 얘기죠. 부정선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조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달리 뭐 투표함이 좀 부실하게 관리됐거나 그러나 결과를 왜곡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만약에 자칫하게 되면 선거가 바로 시작될 텐데 네. 그 이제 5월 14일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만약에 이제 그 되면 3월 14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5월 7일 대선으로 갑니다. 4월 30일이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3월 17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5월 14일 대선을 만약에 해야 되면 그 3월 15일 이후에 탄핵을 인용하면 그 이제 5월 14일 대선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휴가 5월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하여간 그 60일 내 대선인데 지금 당장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한다든지 어떤 뭐 거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관위의 부정비리, 이번에 채용비리 일부 드러났고 여러 가지 그 근태 문제, 그다음에 내부의 그 제19 감싸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찰이 인지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그러면 이제 이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이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이런 헌법기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민의의 기구인 국회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어떤 통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서 부정비리도 좀 살펴보고 네. 내부 자료를 통해서 자료 제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또 그 검찰 수사도 좀 진행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드러난 사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그 개선 방안 어떻게 네. 하면 좀 더 그 민주적 통제가 될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뭐 국민의힘은 지금 안을 낸 거니까요. 근데 특별감사관의 주체가 대통령이 돼서는 곤란하겠죠.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못 봤지만 네. 아마 국민의힘의 안은 대통령으로 보일 텐데 예, 선관위는 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제 감시 기구는 저는 국회가 주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여야가 모색해 볼 필요는 있다. 그건 대선 이후에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선관위의 제도적 개선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선관위는 선거 관리가 이제 부실한 측면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부정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 검찰 수사 네. 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 검찰 조사 후 국정조사. 예, 그 후 국정조사 통한 제도 개선. 제도 개선. 예. 알겠습니다. 그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국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을 우리나라도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지분 공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사회주의적 접근이 웬 말이냐 이런 이제 비난을 쏟아냈고 또 이제 포항제철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표는 적극 이제 또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공유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 발언들은 보면은 이렇게 그 나중에 가서 막 엎치락뒤치락 되거나 아니면은 막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슈를 던질 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하나씩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툭 던졌다가 반론이 나오면은 또 거기다 대응하면서 살을 붙여가고 그러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또 입장을 바꿔버리고 그런 패턴이 계속돼가지고 굉장히 이건 아니다 싶은데 뭐 그 국회 재원대 제1의석의 대표고 네. 또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 이 사안도 처음에 그 말을 던졌을 때 지금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온 국민이 엔비디아 지분을 주식을 가지면은 세금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뜬금없는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5천만 국민의 삼성전자 주식을 다 갖게 해주겠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름만 엔비디아로 바꿨을 뿐이지 네.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뭐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해서 국영기업이 된다든지 공기업이 되면 그럼 바람직한가 네. 싶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뒤에 해명하는 거 보면은 뭐 국부펀드, 뭐 국민펀드 이런 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또 무슨 뭐 공기업 뭐 유사한 형태의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 또 그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뭐 어차피 지금 우리 국민임금이나 이런 네. 그 공공기관에서 지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사실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기업에 국가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포스코 같은 경우 이미 민영화된 지 오래됐는데도 정권 바뀔 때마다 회장 또 사장 인사를 놓고 진통을 겪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좀 이런 식의 좀 별 실체가 없는 그래서 여야 간의 정쟁만 붙고 국민들은 뭔가를 관심 가졌는데 뭐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이런 이슈 제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이 이슈는 아직 뭐 그 이재명 대표가 화두 정도로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약간 이제 오해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다 이런 식의 이제 색깔론적 공격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꼬인 건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모태펀드나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펀드가 한국투자공사 등등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엔비디아라든지 TSMC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국가가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럽니다. 국가는 투자를 하되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철저히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분 유지를 초기에는 30%를 한다 하더라도 30% 유지가 어렵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48%인가 그 대만 정부가 공공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6% 안팎이에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커지면서 계속 증자를 하기 때문에 비율은 기하급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한 개 만들기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국가가 저희들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보면 모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10개 하면요. 1개, 2개가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한 6, 7개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몇 개는 또 실패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우리나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10개 만들어지고 국민이 세금을 안 낼 정도가 된다는 경우는 아주 먼 미래 얘기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국가가 좀 미래 전략 산업,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함께 투자하자. 지금 이미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왕제 대통령제의 이제 폐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여기저기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헌정회 정치 원로들이 개헌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개헌특위 첫 번째 회의를 열었고 이제 개헌의 골든 타임이다. 또 이제 2달이면 개헌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골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화두는 이제 이번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이번 대통령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자.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바람직하기는 개헌 헌법을 어차피 바꿀 거면은 네. 바꿔놓고 그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일단 대선 치르고 권력의 주인이 바뀌고 나면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거의 100%였기 때문에.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헌법 바꿔서 그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이 골든 타임이고 가장 헌법 개정 이야기는 벌써 뭐 10년 이상 계속 되어 온 건데 그 과거의 상황하고 비교할 때도 지금이 헌법 바꿔야 된다는 그 컨센서스가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강력하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헌정회도 이렇게까지 전직 여야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네. 헌정회가 저렇게까지 행동으로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전직 국회의장님들, 총리들 뭐 여야 그것도 여야가 없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또 처음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 말고는 나머지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다 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절호의 기회고 그래서 골든 타임이고 지금 딱 하면은 뭐 누구나 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혼자만 개헌합시다. 헌법 바꾸고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헌법 바꾸고 그 새 헌법으로 대선 선거 합시다라고 하면 바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은 이미 네. 축적되어 있거든요. 안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역대 의장님마다 개헌안 다 만들어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각 기관 그 헌법학회라든지 각 기관들 우리 당도 제가 국민의힘에도 저도 2번 3선한 동안에 2번 개헌특위 위원을 했는데 예. 당 안도 다 했어요. 민주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결단에 달려 있다. 뭐 이게 그 개헌의 공감들은 여야 모두 이제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이고요. 네. 여러 차례 저도 이 대표하고 직접 확인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겠다는 거고 다만 지금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먼저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 여부가 확정되면 개헌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국민에게 밝힐 예정이고요. 이 개헌은 이번에 한번 바꾸면 또 우리 사회를 최소한 30여 년 정도 우리 사회 방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건 많이 있지만 그 안들이 실현되지 않은 거는 디테일에 가서 여야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내걸고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지어서 28년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우리가 졸속으로 개헌하지 않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최근에 그 야권의 혁신당 그리고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번에 치러진다면 그걸 전제로 범야권의 국민 경선 대선 후보를 만들자. 이런 이제 좀 소리가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당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일단 민주당의 안도 그 일종의 그 세미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선거인단 50%이기 때문에 세미 오픈 프라이머나 반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당법에서 다른 당이 함께해서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법상 가능한지는 좀 법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보고 또 정치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유력 후보들 간에 당연히 그 우리 당의 유력 후보도 계시고 또 우리 당 밖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또 유력 후보 어느 정도까지 그 함께 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이미 출마를 얘기했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단일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디까지 바운더리 범위를 줄 건지 그리고 또 그 경우에 정당법상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그거는 후보자들 간에 그리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에 논의를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수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100% 그 당의 혹은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를 낸다. 뭐 여야 할 것으로 저는 국민 참여 비율을 높여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0%는 고민해봐야 될 게 뭐 정당의 가장 큰 행사고 당원들의 가장 큰 권리인 대통령 후보 선출이 당원의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건 당의 정체성에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100%까지는 뭐 좀 고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좀 더 넓혀가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또 정당도 좀 더 심기일전해서 헌법상의 권한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 또는 범여권 경선도 있지만은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개헌 문제가 정말 중차대한 과제라고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개헌 찬성, 개헌 지지, 개헌 함께하는 그 그룹의 대표 주자를 대선 후보로 뽑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거기에 한 후보를 대표로 뽑는 것도 우리 당으로서는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